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아이템은요, 바로 이 지긋지긋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신성현 변호사님 옆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법률사무소 서약의 대표로 있고요.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층간소음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의 살인, 방화, 폭력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1년 넘게 윗집을 이 층간소음으로 민원 신고한 아랫집에 대해서 윗집이 이사가서 지출한 월세 2천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네. 이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존재하나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일단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음,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그런 소음이 되겠죠. 네. 뭐 발쿵쿵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공기 전달 소음, 뭐 TV 소리라든지 악기 연주 소리 이런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충격음의 경우는 1분 등가 소음도, 그러니까 1분 동안 이렇게 소음을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낸 값이죠. 네. 이 등가 소음도가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 값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순간적으로 엄청 시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최고 소음도라고 해서 네. 주간에는 57데시벨,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직접 충격음인 거고요. 네.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1분이 아니고 5분 동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쿵쿵 하는 거하고 라라라 하는 거하고는 예. 좀 측정을 달리 해야겠죠. 네. 5분 동안 등가 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 기준이고, 예.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각 5데시벨을 더해서, 아하. 그러니까 주간에는 50데시벨, 예. 야간에는 4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존재하네요. 그런데 이 층간소음을 한번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이 귀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정말 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이 윗집의 소음을 처음에는 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다고 할지라도 민감해진 이후부터는 좀 못 버티게 되는 등으로 이 말씀해주신 기준보다 좀 약한 소리였다고 할지라도 좀 못 버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귓가에 모기가 왱거려도 네.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번 귀가 열리면 정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기준이 정말 좀 못 믿었고 그리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아예 아무런 소리도 안 나야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음 측정 방식을 또 바꾼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무슨 타이어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네. 그거를 비교를 해서 소음 측정하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제는 타이어가 아니고 무슨 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게 뭐 아이들 쿵쿵거리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랑 더 유사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타이어보다는 좀 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 방식을 바꿔서 일반인들도 조금 수긍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랫집 입장에서는 이 윗집의 소리를 좀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못 참고 반복될 때 이제 올라가거나 인터폰을 해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따져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거를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결국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소송을 가는 거죠. 네. 네, 소송을 가는 건데, 그러려면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참고 참다가 인터폰을 하거나 올라가시지 말고, 그 참고 참는 순간부터 이미 그 소음을 녹음을 일단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소음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이 정도로 심각한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폰을 대고
가까이 되면 당연히 소리가 크니까 네. 내가 누워 있어도 소리가 컸다라는 걸 아하. 증명하고 싶으면 사실은 누워서 녹음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음 측정기를 동원해서 실제 소음을 측정하는 것도 뭐 괜찮겠고요. 예. 그렇게 녹음을 하시되 최소 뭐 5분 이상, 악기 소리나 TV 소리 같은 경우는 5분 등가 소음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최소 5분 이상은 5분 이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음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시면서 인터폰을 하시거나 윗집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실 때도 그 당시 그 순간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윗집에 얘기를 했다. 물론 당연히 녹음 녹화를 하고 계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네. 정중하게 말씀을 하셔야겠죠. 괜히 내가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장면이 담기면 오히려 자기가 불리해질 테니까 네. 네, 정중하게 항의를 하면서 내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윗집에 얘기도 했다라는 증거를 남겨두셔야겠고요. 네. 당연히 이거는 주관적인 용도의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용도의 증거를 위해서 네. 경비실이나 관리실에도 소음 발생을 알려가지고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네.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사실 이제 경찰이 무슨 층간소음 가지고 와서 뭐 잡아가거나 뭐 이러진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동원할 정도였다라는 증거는 되기 때문에 예. 네, 경찰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센터나 위원회에 상담이나 중재 등을 요청하는 것도 예. 기록이 남으니까요.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왔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인터폰이나 전화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직접 실행하지 않고 문서로 예.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진단서라든지 소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네. 주변 사람들, 관련자들의 녹취록이나 진술서 네. 등도 챙겨두시면 소송 과정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방법 중에 뭐 몇 개만이라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랫집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윗집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랫집이 만약에 반복되는 소음이 있다면서 수시로 올라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또는 막 좀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를 한다면 이 아랫집 주민이 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벨을 누르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손잡이를 막 잡아당긴다던가 네. 이러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고 제가 아는 사례로도 실제로 200만 원 벌금에 처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벨만 누르고 뭐 항의만 하고 내려가고 뭐 이러더라도 이게 좀 너무 횟수가 빈번하거나 네. 좀 정도가 지나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윗집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네. 이라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아랫사람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가서 가처분 인용을 위반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네. 윗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일회당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협박이 오가는 경우에는 네. 당연히 욕설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협박이 좀 지나치거나 하면 협박죄, 폭행죄 등의 죄명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형사처벌 외에도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네, 위자료 지급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벌금 얼마 나왔냐, 아니 뭐 징역 몇 년 사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사적인 문제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돈적인 문제가 사람들한테 더 좀 그렇죠. 크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이죠. 네. 이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이렇게 분쟁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은 잘 해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법적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나는 저 사람과 좀 법적 분쟁까지는 가기 싫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소송이라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온갖 스트레스로 시달릴 수 있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은데요. 그 방법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라는 곳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곳에 이제 요청을 하시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을 하고 또 층간소음 측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윗집에서 우리가 좀 시끄럽긴 했구나라고 네.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주의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2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정 단계에서는 금전 배상 문제까지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예. 윗집에서 아랫집에 얼마를 배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안을 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 라고 하고 윗집에서 수긍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및 간접 강제 신청이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요즘 이사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사 가기 힘든 때인 만큼 이사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에 관련돼서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층간소음 관련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보면 윗집에서는 정말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는 여전히 정말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층간소음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업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이제 그 관련 규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에 부실 시공과 관련된 제재를 담고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이 크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7건의 부실 시공 사업이 적발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48건의 제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66.7%가 경징계, 중징계는 4.2%에 네. 불과했고 그 중징계가 공사 중지, 영업 정지, 형사고발은 극히 일부분에 네. 불과했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5월 2일에 감사원이 국내 최초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긴급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네. 이때도 현장 시정 명령, 벌점 부과, 인정 취소, 직원에 대해서 정직 처분 네. 이런 것들을 했고 사안에 따라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 이제 2019년에 들어서야 이제 최초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아파트 부실 시공에서 내가 층간소음으로 엄청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그럼 빨리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가 이제 주 관심사일 텐데 지켜본 후에 해줄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지금은 층간소음 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자재네요 하면은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인정받을 때는 그걸로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자재로 바꿔버리면 네. 답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후 인정 제도로 인정 방식을 바꾸겠다. 공사를 시공을 다 해놓고 실제로 층간소음을 잘 막아내고 있는지 측정을 하겠다. 그런데 다 지어놓은 다음에 측정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부실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보완 조치 지시를 한다. 이 정도가 대응 방안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성현 변호사님과 함께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쾌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